서울의 겨울바람에선 유독 비릿한 쇠냄새가 났다. 가난과 절망이 눅진하게 배어든 이 반지하 동네라면 더더욱 그랬다. 윤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다. 폐 속에 녹슨 철수세미를 억지로 구겨 넣은 것처럼 숨을 헐떡일 때마다 비릿한 피 맛과 함께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멈출 수가 없었다. 발바닥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밟았는지 아니면 길가의 산더미처럼 쌓인 건축 폐기물 속에 녹슨 못에 찔렸는지 왼쪽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고통은 한 박자 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지금 그녀의 몸을 지배하는 건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군화 발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철컥, 철컥. 금속 라이터 뚜껑을 여닫는 소리였다. 정막이 감도는 골목길에서 그 소리는 경찰차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윤별은 그 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독사 강도준이 왔다는 신호였다. 싸구려 포마드 기름 냄새와 쩐 담배 냄새를 풍기는 그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아빠는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없다. 술과 도박에 절어 살던 그 남자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세 보증금마저 날려먹고는 빚 독촉장이 가득 든 봉투와 낡아빠진 인형 하나만 남긴 채 차가운 한강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우리 쥐새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실까? 남자의 목소리가 칼바람을 타고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때나 낼 법한 비릿한 조소였다. 윤별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하고 짭짤한 액체가 고였다. 잡히면 끝장이다. 잡히면 팔려간다.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은 아저씨들이 자신을 훑어보던 그 눈빛은 마치 정육점 도마 위에 올라온 고깃덩어리를 품평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로 방향을 틀었다. 이곳은 평창동 부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사이를 가르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곳이었다. 가로등은 전압이 불안정한지 껌뻑거렸고 그 아래로 윤별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한방눈이 얇은 후드 티셔츠 위로 내려앉아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얼음장 같은 물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차가운 뱀이 살갗을 기어 다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품에 안은 토토 인형을 더 꽉 끌어안았다.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눈알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솜이 삐져나온 데다 원래 분홍색이었던 털은 손때가 타서 꼬질꼬질한 회색으로 변해버린 인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별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건 이 낡은 인형뿐이었다. 엄마, 살려줘.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언제였더라? 아마 3년 전, 늘처럼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그때는 집의 보일러도 잘 돌아갔다. 뜨끈한 방바닥에 앉아 엄마가 갓 쪄낸 고구마 껍질을 벗겨주면 노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엄마는 제일 달콤한 부분을 떼어 입에 넣어주며 웃었다. 우리 별이 나중에 크면 공주님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해줄게. 따뜻했던 기억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현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군화 발소리뿐이었다.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소나귀가 후드 모자를 낚아챘다. 목이 졸리면서 숨이 턱 막혔다. 윤별의 몸이 뒤로 획 젖혀지더니 두 발이 허공에 떴다가 그대로 살얼음 낀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쿨럭, 쿨럭. 심한 기침과 함께 눈앞이 번쩍거렸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강도준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입가에 길게 그어진 흉터가 불빛을 받아 더욱 흉측해 보였다. 그는 해골 문양이 새겨진 금속 라이터를 손안에서 굴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망. 더 안 가냐? 강도준이 쭈그리고 앉아 검지로 윤별의 이마를 툭툭 찔렀다. 내 그 죽어버린 애비가 나한테 빌려간 원금만 3억이야. 자식이 부모 빚 갚는 건 하늘에 이치고 국룰이지.
내가 도망가면 뭐 어쩔 건데? 청와대라도 들어갈 거냐? 윤별은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났다. 거친 바닥에 쓸린 손바닥이 쓰라렸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품은 채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더러운 건 일이네. 강도준이 그녀의 품에 안긴 인형을 보며 손을 뻗었다. 안 돼. 윤별이 오늘 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포를 문지르는 것처럼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내놓으라니까. 강도준이 짜증스럽게 인형의 귀를 잡아챘다. 윤별은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이건 내 목숨이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실랑이 끝에 강도준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신고 있던 군화발로 윤별의 배를 걷어찼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골목을 울렸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에 윤별은 새우처럼 몸을 웅크렸다. 입에서는 소리 없는 헛구역질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인형을 놓지 않았다. 손톱이 뒤집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재수 없게 진짜. 강도준이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윤별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찰나였다.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먼 곳이었지만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전해졌다. 강도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뒷골목 인생들은 이런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지나가는 순찰차일 확률이 높았지만 평창동 부촌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달동네와는 차원이 달랐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자신 같은 양아치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담가버릴 수 있는 족속들이었다. 그 찰나의 틈을 윤별은 놓치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녀는 배를 움켜쥔 채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 옆에 솟아있는 높은 담벼락을 향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들고양이처럼 돌진했다.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은 돌담이었다. 담 위에는 흔한 유리 조각 대신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윤별에게는 저 너머가 낭떠러지라 해도 등 뒤의 지옥보다는 나았다. 담장 옆에는 조경수로 심어놓은 늙은 소나무 가지가 담벼락 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녀는 손발이 까지는 것도 모른 채 나무를 기어올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강도준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와 발목을 낚아채려 했다. 손끝이 신발 밑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윤별은 있는 힘껏 나무를 박차고 담을 넘었다. 중력이 그녀를 잡아당겼다. 추락하는 순간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았다. 와장창. 단단한 돌바닥에 부딪히는 대신 맑고 거대한 유리가 깨지는 굉음과 함께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떨어졌다. 따뜻했다. 그것이 윤별이 느낀 첫 번째 감각이었다. 그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짙은 꽃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푹신한 흙바닥 위로 떨어졌다. 이름 모를 식물들이 그녀의 무게에 짓눌려 으깨졌다. 칼바람은 사라지고 봄날처럼 습하고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한씨 가문의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온실이었다. 한성그룹 회장 한명자의 사적 영토이자 금지된 구역.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희귀한 난초들이 자라는 이곳은 풀 한 포기 값이 윤별의 아빠가 남긴 빚보다 비쌌다. 윤별은 신음하며 눈을 떴다. 머리 위 거대한 유리돔 천장에 한 귀퉁이가 깨져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온실의 항온 시스템은 꿋꿋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접질린 모양이었다. 누구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온실의 따뜻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윤별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온실 끝, 어둠 속에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짙은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은발을 비취 비녀로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했다. 한명자. 한성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원해용 가위가 들려 있었다. 은빛 날이 조명을 받아 번뜩였다. 그녀는 심야에 홀로 난초를 손질하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것은 불면증을 달래는 유일한 취미이자 먼저 떠난 가족들을 기리는 그녀만의 제사였다. 한명자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소심란을 뭉개고 앉아있는 흑투성이의 악취를 풍기는 저 조그만 침입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경호실은 뭐 하고 있는 게야? 어떻게 저런 게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나직했지만 혐오감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에 윤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잎사귀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자,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윤별의 목소리는 울음기가 섞여 덜덜 떨렸다. 살려주세요. 아저씨가 절 죽이려고 해요. 한명자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가질 위인이 아니었다. 이 냉혹한 정글 같은 바닥에서 눈물은 가장 값싼 액체일 뿐이었다. 돈을 뜯어내려고 연기를 하는 인간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끌어내. 한명자가 옆에 있던 붉은 호출 버튼을 누르며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다. 경찰서로 넘겨. 그리고 법무팀 불러서 손해배상 청구해. 잎사귀 하나 값까지 저 아이 보호자한테 다 받아내라고 해.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온실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낀 거구의 사내 셋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안 돼. 싫어. 제발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보자 윤별은 독사의 부하들이 쫓아온 줄 알았다. 극도의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발악했다. 이거 놔. 안 나갈 거야. 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경호원 하나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윤별의 팔을 낚아챘다. 마치 짐짝을 들어 올리듯 가벼운 손길이었다. 가만히 있어. 경호원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윤별은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발길질을 했다. 그 격렬한 몸싸움 도중 그녀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인형이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낡을대로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오랜 세월 윤별의 곁을 지켰던 토토의 배가 갈라졌다. 회색빛 묵은 손뭉치가 눈처럼 온실 허공에 흩날렸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난초 꽃잎 위로 꼬질꼬질한 손먼지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손뭉치 사이에서 초록색 빛을 머금은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땡그랑, 떼구르르, 반지였다. 영롱한 빛을 띠는 비취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반지는 몇 번 튀어오르더니 대굴대굴 굴러 한명자의 코앞에서 멈췄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경호원은 동작을 멈췄다. 태산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회장님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명자의 시선이 발치에 놓인 반지에 못 박혔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바위처럼 단단하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가위가 철그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마치 녹슨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검버섯핀 쭈글쭈글한 손이 반지를 향해 뻗어나갔다. 차가운 빛취가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감전된 듯 움찔하더니 이내 낚아채듯 반지를 집어들었다.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지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반지 안쪽에 레이저로 정교하게 각인된 가문의 문양, 난초를 문 봉황의 모습은 선명했다. 한성가의 문양이었다. 그리고 이 반지는 10년 전 그녀가 며느리의 손에 직접 끼워주었던 예물이었다. 곧 태어날 손녀를 축복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했던 갑오. 10년 전 제주도로 향하던 전용기가 추락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갓백일이 지난 손녀 또한 망망대해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다. 생존자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 반지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저 꼬질꼬질한 아이의 찢어진 인형 속에서 나오는가? 한명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얼음처럼 차갑던 눈동자에 붉은 핏발이 섰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광기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경호원의 손에 들려있는 윤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을 지나 마침내 아이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옹달샘처럼 맑고 깊은 저 눈망울. 닮았다. 너무나도 닮았다. 죽은 아들이 어릴 적 사고를 치고 눈치를 볼 때 짓던 그 표정과 똑같았다. 그 아이, 내려놔. 한명자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호원은 화들짝 놀라 얼떨결에 손을 놓았다. 윤별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났다. 한명자는 바닥의 흙과 손뭉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윤별에게 다가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친 동작이었다. 때리지 마세요. 윤별이 머리를 감싸주며 웅크렸다. 한명자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이의 얼굴을 만지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봐 겁이 났다. 허공을 맴돌던 손이 조심스럽게 윤별의 귀 뒤쪽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곳에 있었다. 아이의 왼쪽 귀 뒤, 여린 살결 위에 선명하게 찍힌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가 직접 확인했던 그 점이었다. 달의 여신이 입을 맞춘 자국이라며 웃었던 그 점이. 아가. 한명자의 목에서 쇳소리 섞인 울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 윤별의 더러워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회장님. 뒤늦게 달려온 경호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괜찮으십니까? 이 침입자가. 닥쳐. 한명자가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윤별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애처로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최고급 실크 저고리를 벗어 흙투성이인 윤별의 몸을 감쌌다. 아가. 한명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보렴.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윤별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방금 전까지 저승사자 같았던 할머니가 자신을 끌어안고 울고 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꿈일까? 만약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였다. 저택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고함이 들려왔다. 문 열어. 그 기집애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내놔. 강도준이었다. 그 악마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다. 감히 한성그룹 회장의 저택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만큼 그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윤별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동공이 다시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명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한명자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가를 훔쳐냈다. 그 순간 손녀를 찾고 오열하던 할머니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30년간 호령해온 냉혈한 철의 여인이 다시 서 있었다. 그녀는 윤별을 내려다보며 안심시키듯 손등을 토닥였다.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겁먹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대문 쪽을 향해 돌아섰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원해용 가위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에 꽉 쥐어진 가위날이 차가운 빛을 뿜었다. 문 열어라. 한명자가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다.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다. 들여보내. 그녀는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서늘한 살기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육중한 철제 대문이 웅장한 모터 소리와 함께 양옆으로 열렸다. 평창동의 밤바람이 거칠게 저택 안으로 밀려들었다. 눈발 섞인 바람은 한명자의 분노를 식히기는커녕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윤별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고 거대한 검은 산처럼 버티고 섰다. 어라. 여기 산송장이 하나 계셨네. 강도준이 껄렁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진흙과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된 그의 군화가 최고급 현무암 타일을 더럽혔다. 그는 바닥에 침을 카악 뱉었다. 그의 뒤로 야구방망이를 든 건달 4명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따라 들어왔다. 강도준은 자신이 지금 누구의 영토에 발을 들였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돈 많은 노인네들이 모여 사는 실버타운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다. 어이, 할망구. 강도준이 코를 후비던 새끼손가락으로 한명자를 가리켰다. 포장마차 주인에게 시비라도 걸듯 경박한 말투였다. 그 뒤에 숨은 쥐새끼 좀 내놓지? 그게 내 담보물이거든.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안 그래? 염라대왕이 와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라고. 윤별의 몸이 한명자의 등 뒤에서 격하게 떨렸다. 그것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공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하실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죽 허리띠가 살갗을 파고드는 소리가, 그리고 아빠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던 그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윤별은 무의식적으로 한명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은은한 난초 향기가 배어있는 실크 자락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그렇게라도 하면 저 악마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위로 기어 올라온 바퀴벌레를 보듯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강도준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틀며 귀에 꽂은 블루투스 이어폰의 나직이 속삭였다. 시작해. 강도준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몇 걸음 더 다가왔다. 손에 든 라이터 뚜껑이 철컥, 철컥 소리를 냈다. 뭐? 거기서 궁상 떨지 말고. 할망구, 옷 입은 꼬라지 보니 돈 좀 있나 본데? 정 그러면 당신이 이 기집애 대신 돈을 갚든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딱 5억. 지금 현금으로 주면 내가 특별히 깎아줄게. 5억. 불과 10분 전만 해도 3억이라고 했던 돈이었다.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값을 흥정하는 저 탐욕스러운 민낯. 한명자는 지난 40년 동안 상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숱한 인간 군상을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역겨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5억이라. 한명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녹지는 않으나 쇳소리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텅 빈 정원을 울렸다. 강도준. 남자. 42살 불법 추심. 감금. 특수상해로 전과 3범. 현재 행복대부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연이자 400%의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지. 강도준이 멈칫했다. 라이터를 돌리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뭐야? 당신 나 뒷조사했어? 한명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듯 말을 이었다. 지난달 7일 싱글맘을 협박해 친권 포기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고 지난주 금요일엔 택시기사의 갈비뼈 3대를 부러뜨렸지. 그리고 오늘 그녀의 시선이 강도준의 어깨 너머 저택 외벽을 향했다. 그 순간 평소 예술 작품을 전시하던 정원의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일제히 켜졌다. 눈부신 빛이 어두운 주택가를 대낮처럼 밝혔다. 스크린에는 명화 대신 분할된 화면이 떠올랐다. 왼쪽에는 지금 한성그룹 저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강도준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입에 담기도 힘든 협박 문자 내역, 조작된 장부, 그리고 지하실에서 채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까지. 이게 뭐야? 강도준은 스크린 속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와 동시에 저택본관 양쪽에서 군화 발소리가 착착착 울려 퍼졌다. 경찰이 아니었다. 한성그룹 직속 보안팀, 별칭 사설 특수부대였다. 검은색 전술조끼와 보호장비를 착용한 정예 요원 30명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나와 순식간에 강도준 일당을 포위했다. 그들이 든 전술용 손전등 수십 개가 일제히 켜지며 강도준의 얼굴을 향해 강렬한 빛을 쏘아댔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빛의 감옥이었다. 뒤이어 검은색 제네시스 G90 리무진들이 소리 없이 정문 앞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한성그룹 법무팀장 김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이 내렸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냉철했다. 마치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부실 기업 하나를 공중분해시키러 온 저승사자들 같았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도준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당황했다.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양아치의 허세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뼈에 사무치는 공포만이 남았다. 한 명자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또각, 또각. 눈 덮인 바닥을 밟는 구두 굽소리가 정막 속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강도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모공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게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방금 뭐라고 했지? 이 아이가 내 담보물이라고? 한 명자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무게는 천근의 쇠망치처럼 강도준의 심장을 강타했다. 아니, 그게 오해입니다. 강도준이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양옆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어깨를 강철 같은 악력으로 짓눌렀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 명자는 우아한 손짓으로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다. 너는 모르겠지? 이 아이를 찾기 위해 내가 10년을 헤맸다는 것을. 그녀가 뒤로 돌아 보안 요원이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 들었다. 화면에는 각종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띄워져 있었다. 한성그룹 저택 심야 테러, 철의 여인 실시간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방송에는 이미 동시 접속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 전 국민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한 명자가 태블릿 화면을 강도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채팅창은 온통 분노의 욕설과 엄벌을 요구하는 외침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너는 아이의 유일한 친구인 인형을 찢었고 배를 걷어찼으며 이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눈바들 뛰게 만들었지. 한 명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음성이었다. 김 변호사. 네, 회장님. 금태 안경을 쓴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며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긴급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는 행복대부의 탈세 및 차명 계좌에 대한 실명 제보가 들어갔고요. 또한 방금 목격된 미성년자 폭행건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할 예정이며 어떠한 합의도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도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한 명자는 오물이라도 보듯 바닥에 널브러진 강도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수많은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했던 그 눈에 지금은 오직 분노한 할머니의 영혼만이 타고 있었다. 아까 나더러 돈을 갚으라고 했나? 한 명자가 픽 웃었다. 그 서늘한 미소에 강도준은 정수리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잘 들어라. 그녀가 비취 반지를 낀 손을 뻗어 강도준의 볼품없는 뺨을 톡톡 두드렸다. 더러운 짐승을 만지는 듯한 경멸 어린 손길이었다. 이 손이 방금 내 손녀를 때렸지? 한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도준에게 차가운 등만을 보인 채 돌아섰다. 내 놈이 건드린 그 아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몸이야. 너 같은 놈을 1000번 갈아 마셔도 그 아이 머리카락 한 올 값도 안 돼?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였다. 치워. 군더더기 없는 명령이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짐짝처럼 강도준을 들어 올렸다. 공포에 질려 성대가 마비된 강도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도준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생명과 경제적 숨통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쓰레기 처리가 끝나자 한 명자의 몸을 감싸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온실 입구로 돌아갔다. 윤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추위와 공포로 잘게 떨고 있었다. 한 명자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류마티스로 쑤시는 무릎 따위는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작은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괜찮다, 별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미가 여기 있다.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 누구도. 한명자의 품에서 윤별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에게서 나는 은은한 한약 냄새. 엄마 냄새와는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냄새였다. 밤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툭 끊어졌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윤별이 기억하는 것은 그 품이 지독하게 따뜻했다는 것뿐이었다. 기억 속의 보일러가 돌아가던 그 겨울밤보다 훨씬 더.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스치는 건 소독약 냄새였다. 하지만 병원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감귤향이 섞인 부드러운 향기였다. 윤별은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토토. 내 토토.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따뜻하고 건조한 손이 허공을 젓는 윤별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윤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병실이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침대 곁에는 한명자가 앉아 있었다. 깨끗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니트로 갈아입고 돋보기를 쓴 그녀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별이 깨어나자 그녀는 즉시 종이를 내려놓고 근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 두 동강 났던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꼬질꼬질하던 때는 말끔히 세탁되었고 터진 허리는 금색 실로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다. 여전히 낡은 인형이었지만 그 금색 흉터 때문인지 어딘가 귀하게 대접받은 티가 났다. 이건. 윤별은 멍하니 인형과 한명자를 번갈아 보았다. 서울에서 제일 바느질 솜씨 좋은 장인이 밤새 고쳐주었단다. 한명자가 별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우리 별이처럼 고치고 나면 더는 아프지 않을 게야. 윤별의 시선이 한명자가 방금 내려놓은 종이로 향했다. 10살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 결론란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99.9999% 생물학적 조손관계 성립. 한명자는 아이의 시선을 눈치채고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별아. 한명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잠겨 있었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게 왔어. 널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서러움, 공포, 아픔, 그리고 안도감. 윤별은 눈앞에 자애로운 노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앙 하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숨죽여 우는 울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를 모두 토해내는 듯한 통곡이었다. 한명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자신의 값비싼 옷이 눈물 콧물로 젖어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후 며칠은 윤별에게 있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반지하 색방에서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빚쟁이가 올까봐 숨죽여야 하는 쥐새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본가로 들어왔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제복을 입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사람들. 아가씨, 물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욕실에서 나이 지긋한 메이드 2명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를 씻겨주고 있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흐르며 묵은 때를 씻어냈다. 하지만 메이드의 손에 들린 수건이 윤별의 등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의 손길이 동시에 멈췄다. 그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새로 생긴 상처 위로 오래된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보라색 피멍, 담뱃불에 찢어진 검붉은 자국,
가죽띠에 맞아 생긴 지렁이 같은 흉터들이 본래 옥처럼 고와야 할 아이의 등을 흉측한 그물처럼 뒤덮고 있었다. 한 메이드가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쏟았다. 윤별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징그럽죠? 아니에요. 흉하지 않아요. 메이드가 급히 눈물을 훔치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이건 훈장이에요. 아가씨가 그 무서운 곳에서 용감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때 욕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명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녀의 등에 새겨진 그 끔찍한 기록들을 바라보았다. 문틀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다. 저 흉터 하나하나가 강도준이라는 악마, 그리고 이 아이를 방치했던 냉혹한 사회가 남긴 죄의 증거였다. 회장님, 메이드들이 인사를 하려 하자 한 명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가에 고인 물기를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오늘은 한성그룹의 분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관례적으로 이날은 반계 친척들이 가장 활개치는 날이기도 했다. 삼촌, 고모, 사촌 형제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처럼 거대한 한성이라는 제국 위를 빙빙 돌며 늙은 사자가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의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준비됐니? 한 명자가 욕조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윤별이 물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전히 겁먹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전에는 없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윤별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소녀는 짙은 남색의 맞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재킷, 붉은 리본이 매여 있는 새하얀 셔츠깃, 그리고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더러운 꼬마 거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소녀가 서 있었다.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야위었지만 그 이목구비와 분위기는 젊은 시절의 한 명자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했다. 한 명자가 다가와 직접 아이의 리본을 매만져 주었다. 명심하렴. 한 명자가 거울 속에서 늙은 자신과 어린 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너는 한성가의 딸이다. 내 허리가 곧 한성그룹의 척추야. 윤별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한 명자가 손을 내밀었다. 윤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거친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작은 손을 할머니의 따뜻하고 큰 손바닥 위에 얹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긴 회의 테이블 양옆으로 최고급 슈트를 입은 이사들과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야망이라는 이름의 비릿한 긴장감이 떠다녔다. 회장님이 왜 아직 안 오시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침묵을 깬 것은 한 명자의 사촌 동생인 한정식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요즘 회장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던데 슬슬 후계자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룹의 머리를 하루라도 비워둘 순 없잖아. 주변에 앉은 반계 친척들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란스러움이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본가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노인네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뒷방으로 물러나 쉴 때도 됐지?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야? 그들이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낄낄거리며 떠들기 시작할 때였다.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벼락 같은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한 명자였다. 그녀는 권력의 상징인 흑단 지팡이를 짚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병색은커녕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왼손이었다. 그녀는 작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새 교복을 입은 소녀는 비록 왜소해 보였지만 맑고 큰 눈으로 자중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한정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그 소녀를 노려보았다. 누구지? 저 아이는 뭐야?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당혹감과 의심이 가득했다. 한명자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윤별의 손을 잡고 회의 테이블의 가장 앞쪽, 오직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윤별을 번쩍 들어 올려 그 넓고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혔다. 윤별은 잠시 긴장한 듯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달랑거렸다. 하지만 할머니가 보내는 단단한 눈빛을 마주한 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아래에 앉은 어른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명자는 의자 옆에 버티고 서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시선으로 회의실을 일별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한정식. 한명자가 나직이 이름을 불렀다. 네, 회장님. 한정식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그룹의 머리를 비워둘 수 없다고 했나? 한명자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아니, 저는 회장님 건강이 염려되어서. 한정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명자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다들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이참에 확실히 해두지. 그녀가 손을 뻗어 의자에 앉은 윤별의 작은 어깨 위에 올렸다. 이 아이는 한별이다. 10년 전 사고로 잃은 내 아들 한지훈의 친딸이자 나 한명자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다. 그 말은 회의실 한복판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사람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10년 전 비행기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그 핏줄이 살아있었다고. 친자 확인 DNA 보고서는 이미 자네들 메일로 전송했다. 한명자는 그들이 의문을 제기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오늘부로 이 아이가 한성그룹의 제1순위 상속인이며 내 모든 지분의 유일한 수혜자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딴 마음을 품었던 반개 친척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한명자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저 정통성을 가진 아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야망은 영원히 망상으로 끝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명자는 고개를 숙여 의자에 파묻힌 작은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넋이 나간 친척들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인사들 해라. 이분이 내 보스다.